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그 열기가 어느 정도 좀 식혀지는 느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식혀지는 과정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정말 계속 뜨거운 그 열기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경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 경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 동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런 이슈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보통 제가 2-3시간 동안 하는 그런 유료 강연에서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리 IMF나 월드뱅크를 주로 해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이 기관들이 바라보는 그 수치를 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제 해석은 완전히 제가 많이 빼고 이 주요 국제 기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경제를 먼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중장기 전망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은 월드뱅크의 전망을 주로 많이 따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 내년 전망 정도는 좀 더 IMF의 전망치를 조금 더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제 취향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어쨌든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월드뱅크의 전망 보고서는 2차례 보고됩니다. 1년에 2차례. 지난 1월에 보고됐던 보고서, 그리고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두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저는 이 표지에서 제공하는 그 하이라이트된 그 카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지난 1월에 Darkening Skies, 어두워지는 하늘이다, 2019년 경제는 어두워지는 하늘이다 라고 비유를 했었고요. 또 지난 6월에 들어서는 2019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은 Heightened Tensions, 긴장이 고조된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투자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긴장이 고조되는, 주로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할 텐데요. 세계 경제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게 세계 경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보고서들은 제가 제 블로그 속에 같이 첨부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도 다운받아서 상세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는 가장 주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이 검정색 바그래프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2019년이 2018년보다 낮아지죠. 17년에 고점을 찍고
18년, 19년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어떤 점이다? 결정점, 낮아지는 굉장히 하락 국면이 명확한 시점, 결정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2020년, 21년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등하지만 지지부진한 반등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전망이고요. 더 유의할 점은 제가 물론 신흥국 경제전망 유료 강연 시간에도 말씀을 꼭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해 본 거예요. 이 EMD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2019년 이후로도 어떻게 돼요? 더 깔아앉죠. 근데 신흥국들은 어때요? 2019년이 완벽한 저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9년 이후에는 2019년 중반 즈음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요 그래프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제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 뭐 신흥국 ETF라든가 이런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대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세계경제, 단시일 내의 세계경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고요. IMF가 지난 7월에 전망했던 것이 최근 값이고요. 물론 10월에 전망치가 또 나올 텐데 10월 전망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경익남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전망에 기초하면 자, 이것은 지난 1월에 전망했던 값, 조금 더 짙은 점선은 지난 4월에 전망했던 값, 그리고 이 많이 짙은 이거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이 실선 제가 그려놓고도 실선은 뭐예요? 최근 7월 전망입니다. 점점점 낮아지죠. 다 뭐 하는 겁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결국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8년 3.6에서 3.2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깔아앉고 있다. 2019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2020년은 반등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IMF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선진국은 더 깔아앉는데 2020년에 더 깔아앉는데 신흥국이 크게 반등해서이다 라는 거예요. IMF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배경, 자, 왜 선진국이 깔아앉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리고 신흥국은 왜 반등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 해석, 제 설명을 최대한 압축해서 줄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미중 무역 분쟁, 지지난 주에 제가 경익남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한일 무역 전쟁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렉시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새 총리가 이제 보리스 존슨이 더 강경한 입장에 있죠. 브렉시트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반드시 브렉시트 할 것이고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협상이 안 된 채 우당탕탕 브렉시트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을 비롯한 EU 혹은 영국의 경제 충격이 더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의 여러 공장이나 헤드쿼터나 여러 기업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 엑소더스 현상,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역시 선진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미국 경제 안 좋습니다. 2020년 안 좋습니다. 일본 경제 2020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럽 경제 역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 근간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 유로 파운드 환율을 보시면 역시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보시는 것처럼 이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통화, 그 자국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결국 하드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에는 파운드화의 큰 충격, 이런 것들이 또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주요국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2019년을 3.2로 봤고요. 2020년 경제를 지금 3.5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3.6으로 봤다가 3.5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어쨌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반등하긴 하나 반등하는 정도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IMF가 보는 세계 경제의 흐름인 것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9에서 1.7로 더 하락합니다. 2.2, 1.9, 1.7. 근데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는 4.5에서 4.1로 떨어지죠. 신흥국은 2019년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4.7로 크게 반등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신흥국이 크게 반등하는지를 좀 초점을 두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관심도 그쪽에 옮긴다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나홀로 으르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러 번 했죠. 나홀로 으르렁 됩니다. 2.6%라는 상당히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6% 성장이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2020년 되면은 2.6에서 1.9로 하락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1%로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2020년부터 21년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이제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죠. 그것도 신흥국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 2018, 19년에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점증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 미국이 자꾸 인상해 나가니까 미국 달러화의 가치와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벌어졌던 거죠. 벌어지면서 신흥국으로의 투자 자금이 많이 유출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위기 상황이 초래됐던 한 가지 중요한 변수, 미국의 나홀로 으르렁과 또 뭐예요? 미국의 독단적인 기준금리 인상. 그것이 신흥국 입장에서 부담이 됐는데 그 부담이 이제는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도 신흥국 경제에는 상당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유로 지역 역시 안 좋고요. 일본,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 19년이 0.9, 2020년이 0.4. 일본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7월 달 IMF 전망이고요. 10월 달 IMF 전망은 일본 경제가 어쩌면 0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일 무역 전쟁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는 역시 4.5, 4.1에서 반등해서 4.7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가라앉아요. 어쨌든 중국은 완만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대신 뭐가 부상하느냐? 인도 같은 나라가 부상하는 거예요. 아세안 5 같은 나라들이 크게 부상한다. 이렇게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주요국들을 쪼개서 좀 볼게요. 먼저 선진국 덩어리입니다. 선진국. 지금부터는 월드뱅크의 전망입니다. 선진국을 구분하면 미국, 유로존, 일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도 2020년 이후 안 좋습니다. 이제 1%대로 크게 급락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유로존도 그렇게 안 좋은 수준 1%대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냥 계속 안 좋습니다. 19년 이후로 계속 안 좋아요. 17년부터도 계속 안 좋고요. 어쨌든 선진국들은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선진국들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쟁이죠. 보호무역 조치들. 이미 또 한 가지 보호무역 조치에 등장하는 거 뭐예요? 이제 관세 전쟁, 환율 전쟁, 공급 전쟁에 이어서 그다음 뭐예요? 자, 관세 전쟁은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율 전쟁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죠. 그리고 한일 무역 전쟁은 공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 전쟁입니다. 세금 전쟁. 뭐예요? 주로 디지털세라고 하죠. 혹은 소위 구글세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결국 디지털세라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여러 IT 기업들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니네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 하면서 이 IT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 IT 서비스, 디지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프랑스가 결정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실 EU와 미국 간의 또 다른 무역 전쟁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고 선진국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가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흥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 신흥국을 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신흥국은 2019년 이후로 반등합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그 반등세가 더 높고 그 레벨 자체가 더 높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자, 그 나라들을 구분을 해보면 신흥국 덩어리를 이게 동아시아, 동남아 같은 나라들이죠. 여기는 유럽 앤 센트럴 아시아. 여기 세계은행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신흥국들, 여기는 미들 이스트 계열의 신흥국들, 여기는 남아시아 계열의 신흥국들, 여기는 그리고 아프리카 계열의 신흥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벨 자체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동남아시아가 제일 높죠. 이 두 지역. 근데 이쪽 지역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국 경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중국 경제는 굉장히 완만하게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제외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은 다 어때요? 우상향하죠. 2019년 이후에 우상향하는데 특히 레벨 자체가 높고 회복되는 속도가 가장 강한 데가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주요 국별 경제 성장률들을 투자은행들, 세계 IB뱅크들이죠.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그 밖에 뭐 바클레이스나 시티뱅크나 이런 여러 IB뱅크들의 전망치를 평균해서 보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세요. 인도 6.8%, 인도네시아 5%, 필리핀 6%, 이렇게 베트남 6.6% 굉장히 높죠. 이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반등의 세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보시면 미국 다우존스와 신흥국 지수를 보세요. 주가 지수를 보시면 신흥국들은 이미 저점을 지나서 회복 국면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역시 신흥국 투자로의 가능성이 좀 열리는 것이다라고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의 기회고 미국 경제는 이제 그렇게 높은 반등세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기준금리라고 했죠. 역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게 반등할 일만 남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은 통화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선진국들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흥국에 대한 특히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높겠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진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소재나 부품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공급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으로의 진출, 아세안으로의 또 수출 시장 다변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마도 다음 주에 다뤄드릴 내용이 이 차이나 엑소더스인데요.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생산 기지를 어디로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또 아세안 국가로의 여러 해외 직접 투자가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계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19년, 20년에 안 좋아지는데 이 아세안, 주로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는 나름대로 회복되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죠. 오늘은 주로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IMF나 월드뱅크나 아니면 투자은행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숫자에 근거해서 이렇다라고 브리핑해드리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역시 이런 세계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이나 여러분 경제를 공부하는 여러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